반갑습니다. 김경화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이 세션 시작하기 직전에, 직전이 아니라 제가 말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하고 스트레칭을 하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 국장님이 먼저 해주셔서, 근데 조금 본격적으로 한번 해요. 팔 올리고, 이쪽도 올리고 쭉. 저는 지금 가평에서 살고 있는데요. 도시에 살다가 시골로 가니까 정말 중요한 게 몸 쓰는 거란 생각이 많이 들어서 요즘에 운동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께도 좀 스트레칭을 알려드리고 싶다고 생각했는데 우리 국장님이 아주 권나실 국장님이 센스가 만점이세요. 저는 오늘 인터넷에 대한 얘기를 주로 하려고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제목이 좀 이상하죠. 기술과 상상력에 대한 조금은 본질적인 질문. 저는 이렇게 줄줄이 늘어지는 제목 쓰는 걸 별로 안 좋아했는데 날이 갈수록 간단하게 자기를 소개하거나 제 생각을 얘기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도 생기는 것 같아요. 제가 아마 자신감이 부족해서 그런 걸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 소개도 좀 길어요. 저는 사실 작년까지는 일본에 있는 대학에서 교수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대학 교수예요. 그러면 더 이제 묻질 않죠. 아, 교수인가 보다. 근데 전 지금은 교수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누군지를 좀 구구절절히 설명을 해야 될 때가 많더라고요. 저는 학제정보학이라고 하는 정체를 알 수 없는 분야의 박사를 갖고 있는데 사실 이제 미디어에 대한 연구를 주로 했고 지금 스스로를 미디어 인류학자라고 제가 규정하고 있습니다. 미디어 인류학이라는 분야도 있기는 하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연구를 하는 사람은 나를 무엇이라고 규정하고 나가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일반적으로 문화인류학을 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어디 아프리카 어느 지역 연구를 하시거나 아니면 경제 분야에 대한 인류학을 하신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저는 이제 감히 미디어 인류학이란 말을 한번 써보자. 이제 선언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을 쓰게 됐냐 하면 제가 원래 미디어 쪽에 되게 여러 분야에 있었습니다. 90년대 중반에 한국일보 기자를 했었는데 그때 이제 제가 기자들은 나와바리라는 말을 쓰는데 제가 있던 나와바리에서 백화점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이제 사회부 기자하고 경제부 기자하고 이제 그런 일을 했었는데 그러다가 2000년대 초반에 포털 사이트로 이직을 해서 또 한동안 포털 사이트에서 일했습니다. 그때는 벤처였기 때문에 지금하고는 굉장히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저 네이버에 잠깐 있었고 다음에도 있었고 또 오마이뉴스 재팬이라고 하는 좀 일본에서 조인트 벤처를 했던 그 조직에서도 일을 했었는데 제가 있을 땐 전부 다 벤처였어요. 근데 요즘에는 이게 다 대기업이 돼가지고 굉장히 저는 이질감을 많이 느끼고는 있습니다. 근데 어쨌건 온라인 미디어 혹은 인터넷이라고 하는 게 소위 벤처 비즈니스라고 얘기가 되던 시절에 미디어에 종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에 가서는 이제 모바일 미디어, 저희가 지금 스마트폰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그런 휴대폰, 유비퀴터스 환경 이런 쪽에 대한 연구도 했는데 그런 거 다 통틀어서 그냥 미디어 인류학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살고 있고요. 코로나가 되게 기승을 부리던 때에 일본에서 그냥 접고 한국으로 귀국했고 지금은 시골에 살면서 고양이한테 밥도 주고 운동도 하고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저는 그것이 연구라고 생각하고 글도 쓰고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이야기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 일러스트가 좀 귀엽게 나왔어요, 저보다. 근데 이런 일러스트를 이제 내세워서 지금도 일본 문화에 대한 칼럼을 쓰고 있기도 합니다. 제가 일본에 좀 오래 살았더라고요. 제가 오래 살려고 갔던 건 아닌데 나중에 보니까 시간이 한 15년? 제가 최인지온 시작될 때부터 없었어요, 한국에. 굉장히 오래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는 거는 제가 이렇게 살면서 느꼈던 인터넷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제가 연구한 분야에 대한 것도 있긴 하지만 일부는 일본에서 있었던 연구 결과 같은 걸 여러분께 좀 소개를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제목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더 드리고 싶은데 사실 무슨 말을 하는 게 좋을까 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사전 미팅 2시간 넘게 했죠. 수다도 많이 떨었는데 사실은 제가 굉장히 고민스러웠던 부분은 인터넷이나 아니면 미디어, 새로운 미디어 또는 우리가 어떻게 실천을 해야 될까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 때
사실 좋은 얘기가 별로 없어요. 근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느끼는 것도 그런데 연구를 하는 분야에서 나오는 새로운 결과도 그렇게 희망적인 얘기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얘기를 적나라하게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는 게 좋을까?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 뭐 필터 버블에 갇혀서 우리 디지털 공론자는 다 망가졌고 혐오의 세계가 왔고 우리 다음 섹션에도 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시겠지만은 사실 우리는 굉장히 어려움 많이 느끼고 있고 그것은 현실이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그런 와중에 그럼 어떤 얘기를 하면 될까? 우리 이렇게 암울해요 이런 얘기를 해야 될까? 참 그런 부분이 고민스럽더라고요. 이번 주제는 각성이잖아요. 그래서 조금 너무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필터 버블은 이렇대라든가 관심 경제가 이렇대라든가 하는 이야기보다는 조금 제가 생각하는 본질적인 질문 그리고 제가 뭐 2000년대 초반부터 지금 뭐 90년대 중반부터 지금까지 여러 가지 미디어를 전전하면서 느꼈던 부분 또 세월의 변화, 시대의 변화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는 두 가지 있는데 둘 다 저희가 원래 전제로서 생각했던 부분이 과연 맞을까? 그걸 좀 문제 제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저희 사실 인터넷은 도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인터넷을 써서 조금 더 우리 비영리 단체 홍보를 잘해보자. 인터넷을 쓰면 뭔가 조금 더 현명한 방식으로 사람들하고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굉장히 좋은 도구가 우리 손에 들어왔는데 이걸 어떻게 써야 되지? 좀 불안도 느끼고요. 아까도 디지털 네이티브 얘기해 주셨는데 제가 굉장히 기뻤어요. 나중에 저 좀 할 거거든요. 그 얘기를. 근데 과연 인터넷 도구일까? 저는 이런 얘기를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싶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인터넷은 민주주의의 도구인가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 여기 나온 이 멋진 그림, 이 사진은 아랍의 봄이라고 했던 사건 2011년, 12년 즈음 해서 아랍에 있는 여러 나라에서 독재 정권에 반대하는 시위가 일어났고 실제로 정권이 바뀌고 굉장히 그 전과는 다른 것들이 많이 일어났는데 이때 이제 뒤에서 트위터가 움직였다, 페이스북이 움직였다 뭐 이런 얘기도 많았고요. 카이로 광장에 모여서 환호하는 군중들의 사진입니다. 사실 저희는 인터넷이 이런 모습 저희한테 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보이던 때가 있었죠. 제가 그때가 이제 네이버 다음으로 갔을 때 2000년대 초반에서 2010년 정도까지의 시기에 상당히 이렇게 믿고 저희가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여기 보이는 이 포스터 보신 분 있으실 것 같은데요.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월스트리트를 점령하라라고 하는 오큐파이 월스트리트라고 하는 집단 행동은 아실 것 같은데 이 포스터가 당시에 그 집단 행동은 최초로 제안했던 포스터입니다. 인터넷에 게시가 되었고 2011년 7월에 게시가 되었는데 9월, 10월부터는 뉴욕에 있는 스코티 파크 이런 데 사람들이 엄청 모여갖고 오큐파이를 하기 시작했고 그 오큐파이가 어떻게 됐죠? 전 세계로 막 퍼져나갔죠. 미국의 다른 도시, 유럽, 아시아에서도 사실은 좀 있었어요. 서울을 오큐파이는 할 필요가 없었던 것 같은 게 우리는 그때 항상 광화문을 오큐파이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굳이 이렇게 이런 거 없어도. 이 당시에 이 포스터를 게재했던 데가 에드버스터라고 하는 NGO였습니다. 여러분 혹시 들으신 적 있으신가 모르겠어요? 컬처 제밍이라고 캐나다에 근거를 두고 있는 NGO인데 컬처 제밍이라고 하는 활동을 제일 많이 했죠. 에드버스터라는 게 애드버타이즈먼트, 그러니까 광고를 고스트바스터, 우리 아침 세션에도 나왔지만 고스트바스터처럼 애드버스터예요. 여기 보시면 미국에 있는 미국의 국기의 별 대신에 뭐 나이키, 제가 브랜드를 잘 모르네요. 여러 가지 회사 브랜드들이 들어가 있는데 말하자면은 이들 기업들이 하고 있는 광고를 약간 재미있게 패러디를 해서 문화적으로 잼이라는 것이 수신 방해, 그러니까 전파를 방해한다는 뜻인데 이 방해하는 노이즈를 만들어 본 거예요. 우리가 과연 어느 정도 광고에 물들어 있는가, 그리고 이런 광고들이 과연 정확한가, 정치적으로 올바른가, 뭐 이런 식의 문제 제기를 하는 그런 단체였고 오큐파이 월스트리트라고 하는 포스터를 게재했더니 이게 전 세계로 퍼져나가서 시간이 흘렀더니만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였던 거죠.
저희는 사실 이런 것이 인터넷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믿었어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시기였다는 생각도 들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솔직히 인터넷을 통해서 좋은 얘기가 더 많이 나오나요? 나쁜 얘기가 더 많이 나와. 그리고 거짓 뉴스가 막 영향력을 더 갖고. 물 한잔 할게요. 이 왼쪽에 여러분이 보실 때 오른쪽 사진이 일본에서 벌어진 혐한 데모 현장입니다. 여기 있는 많은 분들이 인터넷 온라인 게시판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죠. 사실은 실제로 인터넷은 민주주의의 파괴자라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유명한 이제 정치학자, 저널리즘 하시는 분들, 인터넷이 데모크라시,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저해하고 이런 얘기들이 지금 너무 당연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2000년대 초반에 인터넷에서 뭘 한번 해보겠다, 비영리 단체를 가지고 우리가 좋은 세상 만들어보겠다고 하던 사람들한테는 이게 굉장히 놀라운 사태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보면 도대체 우리는 뭘 위해서 뭘 해왔던가 되게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는 이게 왜 안 가죠? 잠깐만요. 됐다. 과연 우리가 인터넷을 도구라도 보는 시각이 맞을까라는 점에서 문제제기를 좀 하고 싶은 거예요. 아까 인터넷은 민주주의의 도구라고 보았던 사람들이 했던 어떤 성과, 그리고 우리가 지금 부딪힌 한계에 대해서 보셨는데 조금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해보자고요. 저희는 카톡은 뭐라고 생각하죠? 인간관계의 도구라고 생각하죠. 친구를 만들기 위한 도구, 누군가 이야기하고 소통하기 위한 도구라고 생각하는데 과연 그런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도구라고 하면 우리가 카톡을 씀으로써 더 좋은 인간관계를 만들 수 있거나 사귈 수 없던 친구를 더 잘 사귈 수 있거나 털어놓을 수 없던 이야기를 더 잘 털어놓을 수 있거나 아무튼 친구가 좋아져야 돼요, 관계가. 근데 지금 어떠세요, 여러분? 친구 좋아졌었어요? 카톡 생기고? 그런 부분도 있죠. 근데 사실은 어떠냐 하면은 친구를 사귀기 위해서 카톡이 있는 게 아니라 저희는 카톡을 쓰지 않으면 친구를 사귈 수가 없어요. 유지하기가 어려워요. 카톡에 있는 카톡방에 들어가지 않으면 친구로부터 왕따당하게 돼요. 아니면 원치 않는 카톡방에 들어갔는데 나오기가 힘들어요. 그죠? 이지매가 막 거기서 일어나는데 난 빠지면 어떡해. 사회관계로부터 멀어지게 돼. 쟤네들이 나한테 정보를 주지 않는 상황이라는 건 나한테 어려워. 그리고 그 정보는 카톡밖에 채널이 없어요. 그럼 저희는 어떻습니까? 카톡이 저희한테 도구가 되나요? 사실은 카톡은 저희한테 도구가 아니라 그냥 사회생활 그 자체예요. 저는 일본에 있을 땐 카톡을 안 썼는데 한국에 오니까 카톡 없으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더라고요. 은행도 못 쓰고 막 뭐 물건 주문해도 막 힘들고 카톡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안 해서 썼어요. 근데 실제로 이렇게 저희가 흔히 도구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과연 도구일까? 아니면 그 도구라는 것이 얼마나 한계가 있는가? 유튜브, 일론 머스크가 사버린 트위터, 저희 우리나라만의 어떤 검색 생태계를 만들어버린 네이버, 다 되게 좋은 것들을 하는 회사이긴 하지만 상업적인 플랫폼이라는 것이 갖고 있는 한계도 되게 명백한 것 같아요. 저희 트위터 보면서 정말 그거 너무 느끼지 않습니까? 어떤 백만장자, 억만장자가 저렇게 큰 플랫폼을 살 수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사면 하루아침에 저희가 제 기억에는 트위터가 2008년인가 7년인가 시작됐으니까 15년 가까이 쌓아왔던 아카이브라는 게 좌지우지 될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유튜브에서 하는 거 동영상을 제작해서 올리는 거고, 아까도 저 하림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많은 분들이 거기서 공유를 하고 얼마나 좋은 플랫폼입니까? 그런데 실제로는 어때요? 유튜브 좋아요. 저도 되게 많이 보는데 많은 컨텐츠들이 실제로는 상업적인 플랫폼에서 운영되면서 저희가 흔히 관심 경제라고 얘기하는 클릭 자체가 자본으로 치환되는 방식의 경제 시스템에 포섭되어 버린 측면도 있는 거예요. 사실 그런 측면이 저는 오늘 다른 연사분들이 말씀해 주신 부분하고도 굉장히 관계가 있는데, 저희가 알아야 하는 어떤 부분이기도 한 반면
다른 쪽으로 보자 그러면은 저희가 인터넷을 우리 사회를 더 좋게 만드는 데 쓸 수 있는 도구다라고 생각했던 시점에 대해서도 굉장히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아까 최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시민사회 섹터가 다른데 사실은 저희는 모든 도구라고 얘기하는 플랫폼이라고 소위 부르는 것들을 프라이빗 섹터, 민간 기업의 섹터에 다 맡기고 있잖아요. 이 도구가 갖고 있는 한계가 좀 있죠. 저는 인터넷은 도구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얘기를 하니까 너무 뭐라 그러죠? 암울한 느낌이 들어서 이 얘기를 막 하고 싶지가 않아서 사실 책에만 좀 쓰려 그랬어요. 제가 막 외치고 싶진 않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저는 인터넷은 이제 도구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개인은 미디어를 통제하고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도구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자율적으로 그 도구를 써서 내가 원하는 것을 만들 수도 있고 실천을 할 수도 있습니다. 실천이라는 것은 해프닝이 아니잖아요. 그냥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실천이라는 것은 목적과 의도가 있고 기획과 설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의 프로젝트, 프로세스인데 그런 의미에서 저희는 미디어라는 것을 인터넷이라는 것을 도구로 사용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그 프로세스 자체가 상업적인 의지 혹은 상업적인 자본에 의해서 만들어진 플랫폼에 종속된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고 그런 면에서는 저희는 단순하게 변화를 만들어갈 수 있고 도구를 쓸 수 있는 존재라기보단 그냥 수동적으로 기술을 받아들여야 하는 존재라는 것도 조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좀 저는 사실은 좀 슬픈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하면 저는 90년대 신문사에 있다가 인터넷 기업으로 갔을 때 뭐가 좋았냐면 여긴 진짜 뭔가 바꾸려는 사람들이 있고 더 좋은 세상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근데 지금 와가지고는 우리는 더 좋은 세상을 만들기는 좀 힘들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사실 되게 슬프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게 저희가 각성해야 되는 현실의 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인터넷은 이제 도구가 아니에요. 인터넷 그 자체가 어떤 사회적인 실체이고 그 사회에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멤버로 그냥 구성원으로 들어가 있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어쩌면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저거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얘기도 좀 이따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다는 것은 도구처럼 우리가 자유자재로 쓸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디지털 네트워크 위에 구축돼 있는 이미 구축된 사회적인 시스템, 경제적인 시스템, 기능적 시스템에 일정 부분 혹은 굉장히 많이 포섭될 수밖에 없다. 좀 가슴이 아프긴 해도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어떠냐면 이렇게 생각을 딱 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디지털 공론장은 더 이상 성립하지 않아. 이 나라가 아니 나라라기보다 이 인터넷이 왜 이 모양 이 꼴이야 하는 게 별로 슬픈 일도 아니죠. 우리 사회라는 것은 원래 모순적이고 많은 문제가 있고 저희가 그 사회에 있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지만 때로는 저희는 그 사회에 의해서 억압을 받고 분노도 하고 괴로워도 하고 하잖아요. 그런 똑같은 것들이 지금 인터넷에서 존재한다고 하면 사실 저는 인터넷에 대한 도구주의적인 관점이라는 거는 조금 재고를 해봐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 제가 여러분한테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각성을 합시다라고 던져보고 싶은 주제는 이 얘기예요. 인터넷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다. 아마 저는 이 컨퍼런스에 오신 분 중에서 인터넷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지금 뭔 소리를 하는 거야 하는 분도 계실 거라 생각해요. 어떠세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일까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시나 보다. 조용하신 걸 보니까. 되게 복잡한 생각이 있으실 것 같은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저는 최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디지털 네이티브란 말을 조금 프레임을 가지고 얘기를 해보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덕분에 저도 약간 스킵할 수가 있게 됐어요. 아까 이 전에 나왔던 토크에서 되게 인용이 많이 되었던 기사 있잖아요. 저널 페이퍼죠, 글이죠. 그 글에서 나왔던 게 디지털 네이티브란 말이고 2000년대 전후에서 나온 말이 이제 디지털 네이티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디지털 미디어가 갖고 있는 어떤 뭐랄까 언어랄까 시스템이랄까 인터페이스랄까 전제라는 것을
별로 어려움 없이 쓱 받아들이신 분들을 디지털 네이티브라고 얘기를 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디지털 이미그런트라고 해서 이민자라고 했죠.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디지털 네이티브가 얼마나 있으실 것 같으세요? 난 디지털 네이티브다 하시는 없어요? 사실은요, 디지털 네이티브다 했던 이 얘기가 나올 때가 2000년대 초반이에요. 2000년대 초반에 디지털 네이티브라고 할 때 누구를 얘기했냐면은 10대, 20대. 그럼 지금 몇 살이에요? 40대. 40대, 40대. 아주 특정 시점에 대한 이야기긴 하지만 당시 디지털 네이티브라고 지명됐던 사람들은 40대입니다. 심지어는 미국보다 한국에서는 당시 80년대 PC나 디지털 세대 아니면 그 이후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초고속 인터넷, PC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진전됐기 때문에 어쩌면은 우리나라에는 50대 분들도 디지털 네이티브 비슷하게 들어갈 거예요. 2000년대 초반에 디지털 네이티브라고 얘기했던 사람들하고 비교하면 지금 우리가 그 당시에 어렸을 때 그런 것들을 겪은 사람들을 디지털 네이티브라고 했습니다. 디지털 네이티브들한테 당시에 어른들이 제일 많이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야, 너는 어떻게 공부를 하면서 음악을 듣니? 뭐 좀 그런 얘기 들으셨던 분 있으시죠? 그죠? 근데 지금은 어때요? 유튜브에 보면 공부할 때 듣는 음악, 공부할 때 들으면 공부가 잘 되는 음악, 이런 게 있어요. 당시에 이 디지털 네이티브라고 하는 사람들은 뭐가 달랐냐면 역시 이제 프린트아웃해서 봐도 된다, 뭐 이런 것도 있었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멀티태스킹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음악을 들으면서 공부를 하더라, 얘들은. 그리고 얘들은 게임도 좋아하는데 그게 사실 좀 공부가 되더라고, 그런 얘기예요. 교사들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신선하고 이상한 얘기였죠. 그래서 디지털 네이티브라고 하는 이 개념이 나왔을 때는, 야, 디지털 이미그런트인 윗세대가 디지털 네이티브인 아랫세대들한테 미디어 교육을 시키는 게 말이 되니? 이런 것을 얘기하는 맥락에서 나왔던 게 이 개념이에요. 근데 지금은 훨씬 더 폭넓게 이 개념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고 사용하고 있고, 저도 되게 재미있는 개념이라고 생각해서 여러 군데에서 말은 하고 있는데, 오늘은 여러분한테 조금 다른 것도 소개시켜 드리고 싶었어요. 디지털 네이티브의 진화. 디지털 네이티브도 진화했다. 뭐 요즘 MZ세대 막 우리나라에서 얘기하고 하는데, 약간 재미있는 연구가 있어서 제가 일본에서 왔다고 말씀드렸지만 일본에서 나온 연구를 하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하시모토 씨와 이제 덴츠라고 하는 광고 회사가 같이 했던, 이게 좀 재미있는 연구였는데, 이분은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은 디지털 네이티브가 그 다음 단계로 갔다고 해서 네오 디지털 네이티브란 말을 썼어요. 애니메이션 아키라에 보면 네오 도쿄라고 도쿄의 미래가 네오 도쿄,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저는 그런 어떤 식으로 얘기하는 게 조금 마음에 안 들어서 하시모토 상한테도 조금 뭐라고 얘기하고 그랬어요. 잠깐 같은 곳에 있었던 분이어서. 그래서 네오 디지털 네이티브란 말은 썼는데, 사실 그런 단어가 중요하다기보다는 왜 이런 연구가 나왔는지에 대한 얘기를 조금 드리고 싶어요. 디지털 네이티브가 진화한 거는 일본뿐은 아니고요, 전 세계적으로 많이 진화했다고 볼 수 있는데, 왜 하시모토상 등등이 이런 얘기를 했냐 하면, 일본에서는 우리나라보다 조금 더 빨리 모바일 인터넷이라는 게 쓰였습니다. 우리는 스마트폰 들어온 다음에 많이 쓰기 시작했는데 일본에서는 2000년대 초반부터 모바일로 인터넷을 많이 썼어요. 저는 사실 일본에 갔을 때 그게 조금 놀라웠고, 그래서 모바일에 대한 연구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안 넘어가. 나왔다. 네. 한번 이 연구가 얘기했던 거는, 그래서 일본에서는 이 휴대폰을 가지고 인터넷을 쓰는 세태가 한국보다 빨랐고 다른 나라보다 빨랐기 때문에 흔히 디지털 네이티브라고 생각하는 거라고 했던 PC나 인터넷 베이스에서 사용하던 사람들과는 조금 다른 형태를 보이더라. 그리고 그거를 네오 디지털 네이티브라고 얘기하겠다라고 선언을 한 건데, 사실 그 자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비판할 건덕지가 많다고 봅니다만, 하지만 재미있는 부분이 있어서 갖고 온 거거든요. 한번 이 OX 체크가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휴대폰은 외출할 때 쓰는 물건이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기가 O가 몇 개인지 한번 세보세요. 인터넷 이퀄 PC.
젊은이는 PC를 더 잘 알고 잘 쓸 줄 안다. 소위 리터러시가 높다. 인터넷은 세계와 연결되어 있는 창이다. 글쓰기는 PC 키보드가 편하다. 휴대폰은 읽을 때 쓴다. 노트북 화면이 작다고 느낀다. 초대작 블록버스터에 흥미가 있다. 열심히 노력하고 세상을 바꾸는 것을 좋다. 것이 좋다. 동영상은 콘텐츠일 뿐 도구는 아니다. TV 프로그램이 친구 사이에서 화제가 되지 않는다. 여러분 예스가 몇 개 나오셨어요? 여기 예스가 나온 사람들이 대체로 디지털 네이티브예요. 일본에서는 디지털 네이티브라고 아까 말씀드렸던 2000년대 초반에 10대, 20대였던 사람들이 76세대라는 말로 많이 얘기를 합니다. 76년에 태어나신 분들. 근데 86세대란 말도 있고요. 96세대란 말도 있는데 96세대로 가면 갈수록 이건 전부 다 노예요. 10개가 다 노. 이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맥락이 있는데 이거는 조금 생각을 해보셔도 좋고 본인이 재미있다고 생각한 부분이 있으면 체크 한번 해보세요. 근데 제가 여기서 특히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디지털 네이티브라고 하는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40대, 30대 후반 이런 분들이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라면 이런 분들이 갖고 있는 생각과 지금 더 나이가 연령대가 낮으신 분들 말하자면 10대는 여기 별로 없으신 것 같고요. 20대 아니면 30대 초반이신 분들이 갖고 있는 인식이 다른데 사용 행태도 다르지만 인식이 특히 다른 것 중에 하나는 제가 주목하는 바는 인터넷에 대한 생각이 다른 거예요. 인터넷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인터넷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느냐. 예를 들어 디지털 네이티브는 인터넷은 세상을 바꾸는 힘이 될 거라고 믿는 거예요. 인터넷은 미지의 정보예요. 그걸 탐색하고 싶어요. 너무 흥미진진하죠. 저도 옛날에 90년대 후반에 회사에서 이메일을 줬는데 띵동 하고 이메일 오는 소리가 그렇게 반가웠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요즘 어때요? 지긋지긋하죠? 인터넷은 다른 세계와 나를 연결하는 수단이다. 연대할 수 있다. 호기심, 개방성, 개혁할 수 있다. 적극적인 참여 정신. 이게 바로 디지털 네이티브가 인터넷에 대해서 생각하는 감성. 뭐 물론 이건 막 결정론적으로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이런 세대론이 갖고 있는 한계라는 건 또 명백해서 이 세대 다 그래라고 얘기하고 싶은 건 아닙니다. 다만 물어봤을 때 이런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진화한 디지털 네이티브는 어떨까? 인터넷은 하나도 두근거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냥 그저 그런 일상. 나는 사실 접속하고 싶지도 않아. 그런데 접속하지 않으면 왕따가 될 수도 있으니까 내 정보가 뒤처질 수도 있으니까 그냥 가 있어. 엄마한테 아이들이 엄마 나 스마트폰 사줘 그럴 때 왜 사달라 그래요? 친구들 다 쓰니까. 그리고 엄마도 걱정되죠. 친구들 다 쓰는데 우리 애만 안 쓰면 큰일 나지. 사실 아이들도 너무너무 좋아하면서도 그것이 그렇게 옛날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가 갖고 있던 것처럼 야 이걸로 내 삶을 바꿔 사회를 좋게 해 이런 희망적인 기분으로 쓰는 건 아니에요. 또한 스스로를 거기에서 나를 드러내야 된다. 그리고 난 거기서 어떤 방식으로든 평가받는다는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내가 카톡에 톡을 치면 답변이 언제 올지가 스트레스인 거죠. 인스타에 올리면 좋아요가 몇 개 달릴까가 스트레스인 거죠. 사실 이런 어떤 부정적이라고 할까? 진부하다고 해야 될까? 아니면 무섭다고 해야 될까? 이런 복합적인 감정들이 특히 진화했다고 얘기되는 디지털 네이티브, 더 어린 세대에 많이 나타났습니다. 친근함, 뻔함, 사생활 침해에 대한 불안감 이런 것들이 사실 진화한 디지털 네이티브들이 인터넷을 보는 눈, 인터넷을 보는 시각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저는 인류학을 하는 사람이라서 모바일 미디어를 쓰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조사도 막 하고 그래요. 근데 조사를 할 때 제가 가장 주목하는 부분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어떻게 쓰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제가 물어보면 어떻겠어요? 하루에 몇 시간 쓰세요? 대답하실 수 있는 분 있으세요? 요즘 그냥 24시간 자다 깨서도 보자. 진짜 점점점 저희가 어떻게 이거를 쓰고 있는지를 모르고 너무 친해서 주머니에 들어가 있거나 내 손에 없으면 불안하지만 몰라. 알 수도 없고
너무 자연스럽기 때문에 내가 의식하지도 못해. 점점점 그런 의식 세계로 간다고 했을 때는 그런 삶에 공존하는 인터넷의 존재, 디지털 네트워크라는 존재가 막 두근두근하고 막 새로운 거고 그렇지가 않고 오히려 내 개인 생활, 사생활 침해 아니면 나한테 어떤 온라인으로 이지메 같은 거가 오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 이런 것과 오히려 더 연결이 돼 있는 겁니다. 최근에 초등학교 선생님하고 말씀을 나눈 기회가 있었어요. 그 초등학교 선생님이 굉장히 미디어 리터러시에 관심이 많으신 분이어서 초등학교 아이들한테 사정을 해서 야, 너 유튜브에서 뭐 보니? 혹시 나쁜 거 보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선생님이 정말 라포 형성이 잘 돼 있는 학생들한테 물어보고 유튜브 구독 채널을 오픈해 달라고 해서 어떻게 오픈이 해줬대요. 그런데 선생님이 깜짝 놀란 거예요. 너무 건전한 이상한가? 너무 건전하고 너무 착한 컨텐츠만 실제로 보고 있는 거예요. 아이들은 사실은 그 바깥에 별로 안 좋거나 무서운 콘텐츠가 있다는 것도 아는데 그거에 대해서 뭐 호기심도 조금은 있을지 몰라도 거기 갔을 때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모른다는 공포랑 불안감도 꽤 크게 갖고 있는 거예요. 제일 디지털 네이티브와 진화한 디지털 네이티브가 갖고 있는 태도의 차이가 보여지는 게 인터넷에서 링크, 여러분들 링크 아시죠? 딱 누르면 들어갈 수 있는 그 링크 누르십니까? 안 누르십니까? 안 눌러요. 네, 여러분 진화하시는 디지털 네이티브는 링크를 보면은 이 뒤에 뭔가 모르는 정보가 있을지도 몰라. 눌러. 그렇지만 사실은 누르기가 쉽지 않죠. 저도 어쩌면 2000년대 초반부터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굳이 얘기를 하면 디지털 네이티브라는 쪽에 더 비슷한 나이는 디지털 이민자일지 몰라도 감성적으로는 디지털 네이티브에 가까운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저도 링크 누르지 않습니다. 결국 세대론이라는 거는 어떤 한계가 있으니까 그 세대의 사람들이 다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인터넷이라는 것을 보는 눈, 인터넷에 대한 인식이라는 것이 바뀌고 있고 특히 젊은 세대로 갈수록 그 인식은 더더욱 우리가 처음에 생각했던 개혁, 개선이라고 하는 수단 혹은 도구라는 인터넷의 이 자리매김과는 멀어질 거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보면 인터넷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아닙니다. 휴대폰으로 언제든 여러분도 지금도 언제든 접속할 수 있고 접속해도 좋고 그리고 활용해도 좋고 활용하지 않아도 좋죠. 근데 이렇게 디지털 네트워크와 우리는 항상 공존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자연스럽다 못해 저희한테 너무 당연하게 여겨지는 그냥 라이프라인, 전기 그런 거지 세상을 바꾸는 힘, 두근거리게 하는 가능성, 호기심 이런 건 아닐 것 같다. 좀 슬프긴 합니다만 저는 그것을 우리가 조금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오랫동안 저희는 인터넷은 도구라고 생각을 해왔고 또 인터넷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해왔던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도 2000년대 초중반에 세상을 변화시켰어 인터넷으로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이야기 많이 듣잖아요. 심지어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조금 더 적극성을 가지면 인터넷에서 뭐라도 할 수 있지 유튜브라도 할 수 있지 돈이라도 벌 수 있지 아니면 얼마나 할 수 있는 게 많아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현실적으로 저희가 맞닥뜨리고 있는 인터넷과 함께하는 삶은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전 그렇다고 해서 인터넷을 쓰지 말라 도구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라기보다는 저희가 인터넷을 이렇게 희망적이고 개선하고 개혁할 수 있는 도구로 보는 관점 여기선 제가 네트워크 기술을 보는 도구주의적 관점이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이런 관점은 좀 한계가 있다. 저희가 그 한계를 받아들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 그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는 건 아까 그 세대들에 대한 변화도 말씀드렸지만 세대론이라는 거는 사실 세대가 변했다고 그 세대가 그 세대로 그냥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변하지 않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단지 그 시대의 사회적 맥락을 읽는 데 도움이 주는 부분일 거라 생각합니다만 제가 중요하게 보는 거는 기술은 변화하고 그 기술을 인식하는 우리들의 마음가짐도 변화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변화한다는 것만 알면 되는 거라기보다는 특정 시점에서 저희 시점과 소양이라는 것이 지속적으로 유용한 알미 대의로서 유리될 가능성은 사실은 적다. 여러분 아시죠? 90년대 코볼 같은 거 잘하시던 전산 전문가들이 지금 어떻게 하셨어요?
그 당시 저도 기억이 잘 안 나네. 그때 잠깐 배웠던 프로그래밍 기술 막 나오면서 사실은 예전 프로그래밍 하시던 분들이 더 적응하기가 어려워져요. 아까 최문정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건 언어의 문제이기도 하고 우리가 어떤 기술 하나에 대해서 와 전문적이야 나는 끝내주게 알아라고 얘기한다고 해서 10년 뒤에 20년 뒤에 그 기술 써먹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지속적으로 유용한 알미라는 거는 저는 사실은 존재하지 않을 거다. 전문 지식이란 측면에서 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저는 이제 휴대폰이나 모바일 미디어 쪽에 연구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쪽은 굉장히 개인 미디어잖아요. 제가 쓰는 모바일 미디어, 제가 쓰는 스마트폰의 사용 경향이라는 게 여기 계시는 어떤 분하고 비슷할까? 아마 이게 무슨 킨제이 보고서는 아니지만 사실은 굉장히 조사하기도 어렵고 경향성을 파악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거라 생각해요. 개인화 경향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사람들은 동일하게 공유된 어떤 정서나 지식, 사상 같은 걸 갖기가 어려워집니다. 이거는 단순하게 사상적인 이야기뿐 아니라 실제로는 그냥 이용을 한다라고 하는 태도에 있어서도 모름이라는 영역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어요. 리터러시라는 말을 쓰기에는 좀 이상하지만 반대말로 일리터러시라는 말을 개념을 디벨롭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게 사실은 정보를 모른다 이렇다기보다는 내가 해석할 수 없고 해독할 수 없는 영역이라는 것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디지털 리터러시가 굉장히 높다고 생각하는 어떤 집단에게 질문을 해보았을 때도 모르는 영역이라는 것이 상당 부분 존재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런 상황에서 무엇을 우리가 안다고 할 수 있으며 모른다고 할 수 있을까? 굉장히 어려운 얘기인 것 같더라고요. 저는 제가 갖고 있는 관점은 사실은 학문적으로 이야기하면 미디어 생태학이라고 얘기하는 관점에 가장 비슷합니다. 미디어는 기술 혹은 뭐 여기서 얘기하는 이제 기술이라고 하는 게 저한테는 미디어이기도 하고 인터넷이기도 한데 도구가 아니라 환경이다. 디지털 기술 혹은 디지털 미디어를 쓰는 효용이나 결과라는 거는 우리가 의식하지 못한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은 저는 점점 더 현저해지고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디지털 리터러시라는 말을 되게 많이 하는데 그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일상적인 경험, 우리의 일상적인 경험에 대해서 성찰하고 그 속에 관여하고 개입하고 있는 기술, 미디어, 디지털 네트워크라는 거를 생각해보고 고찰하는 데에서 출발하는 것이 사실 리터러시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미디어 생태학에서는 이런 거를 성찰적 리터러시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디지털 기술에 대한 이해. 만약에 여기에 로봇, AI 뭐 이런 말이 들어가면 다른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총괄적으로 저희가 디지털 기술에 대한 이해라고 얘기하는 거는 사실상 그 기술과 연동되어 있는 우리의 삶의 변화, 우리 삶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가에 대해서 알고 성찰하는 거. 저는 그것이야말로 저희가 지금 오랫동안 가져갈 수 있는 기술과 공존할 수 있는 하나의 지혜, 암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영상을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안 그러면 주무실 수도 있죠. 한번 보세요. 이거 아마 좀 재미있게 보시지 않을까 싶어요. 플레이 되나요? 제가 눌러야 되나요? 네. In March of 2015, the Spanish government approves the gag law, despite criticism from the UN and its rejection by over 80% of the population. The new law violates the rights of freedom of expression, banning protests in front of Congress, the holding of assemblies and public 사람들이 places, 모이면 안 된다고 하는 participation in a 법률이 protest 제정됐어요. without previous 2015년. notice. 거기에 맞서기 위해서 사람들이 조직했던 새로운 방식의 시위가 눈길을 끈 적이 있었죠. 여러분들 신문 보신 적 있을지도 몰라요. 한번 보세요. 홀로그램 기술을 이용해서 인터넷으로 사람들이 함성을 모집을 하고 아니면 다른 데 가서 찍었어요. 이렇게 시위한 장면을. 그리고 비밀리에 이렇게 스크린을 설치를 하고 거기서 이렇게 유령들이
퍼레이드를 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게 홀로그램을 이용한 집회라고 해서 굉장히 세계적으로도 화제를 모았고 우리나라에서도 보도가 되고 그랬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어떠냐 하면 이 시위를 했을 때 홀로그램을 이용했더라라는 데는 포커스가 많이 맞춰졌지만 실제로 스페인에서는 이 집회 금지법이라는 것이 사라지지 않고 지금도 있고요. 이렇게 화제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면에서 스페인 사회에서 뭐 이것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리라는 생각은 합니다만 사회를 바꾸는 힘으로는 되지 않았죠. 다만 우리나라에서 어땠냐면은 우리나라에서도 홀로그램 데모가 한 번 있었어요. 이 일이 있었던 다음에 그 당시가 뭐 여러 가지 이제 우리나라에서 많은 소요 중에서 하나로 홀로그램 데모가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은 이 홀로그램 데모라는 걸 보고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기술을 훌륭하게 활용했다. 저 뭐 그렇게 생각해요. 이렇게 재미있는 아이디어를 갖고 이건 광고 회사 쪽에 계시는 분들이 관여했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로는. 하지만 지금까지도 그것이 사회를 바꾸는 데는 뭐 기여하지 못했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제가 주목하는 부분은 변화라고 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실천의 양식이 변화했다는 부분은 저희가 되게 재미있는 교훈으로서 받아들일 필요가 있는데 집회를 하고 시위를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어떤 방식으로 저희가 시위를 조직했냐 하면 표현을 하는 방식이 된 거예요. 집합적인 표현이라는 것이 예전에는 없었던 하나의 데모 혹은 집회를 하는 방식의 하나로서 나타난 거죠. 어떻게 보자 그러면 저희가 기술과 같이 공존하는 삶 아니면 기술과 같이 무언가를 도모하는 거 그런 것은 그 기술로 무엇을 이루어낸다라기보다는 그 기술이 우리가 갖고 있는 실천을 어떻게 바꾸었는가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성찰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럴지도 모르고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도구가 아닐지라도 이 환경 속에서 저희가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 뭔가 굉장히 부정적인 이야기 드린 것 같은데 그 두 가지 점에 대해서 저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인터넷은 도구가 아닐지도 모른다. 그리고 인터넷은 세상을 바꾸지 않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저희는 우리의 삶을 성찰하면서 그것을 쓰고 또 더 좋은 사회를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